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한 주가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다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에 드디어 FOMC 정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게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을 맞이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Q&A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질문도 좋고 개인적인 질문이나 가벼운 질문, 재미있는 질문, 어떤 질문이든 다 좋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질문을 골라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석 영상 하나에 다 못 담으면 추가로 Q&A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싶은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링크는 설명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로 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새벽에 발표될 이 연준의 9월 FOMC 정례 회의 결과를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99%로 사실상 100%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요, 이번 달보다는 앞으로 추가 인상 여부와 그리고 내년에 어떤 금리 전망치 등을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6월에 발표됐던 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에서는 올해 1회 더 금리를 인상할 예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 지표에 따라서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와 비슷한 발언들을 하면서 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연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오름세를 굉장히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달 유가 흐름인데요.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가파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유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91을 돌파했다가 지금 91.2로 마감을 했는데 아마도 10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채금리를 보면 위에 2년물이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지금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오늘 최고 5.10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4.367%를 기록을 했는데 10년물 금리도 2007년 10월 말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16년, 17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시 경제의 상황이 굉장히 좀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이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건축 주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 승인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치와 이전치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8월에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3년여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과 예측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128만 3천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로는 무려 마이너스 11.3%, 그러니까 11.3%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로 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주택 매입 수요가 악화된 것이 이 신규 주택 착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은 금리를 동결하는데 11월과 12월에 또 FOMC 정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서 11월 달도 동결 가능성이 70.8% 그리고 12월은 59.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연내에는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번 회의에서는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서 금리 인상 종결은 선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보다 인상 주기의 끝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인상의 종료 여부보다는 연준이 내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내년에 모퉁이를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으로 나름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현재 시점으로 27K를 돌파하고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인 27.3K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은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은 27.3K, 그리고 그 상단에 27.6K, 그리고 28.1K를 차례차례 테스트를 하고 그 구간에서 다지기를 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1.74%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뭐 1%에서 2% 남짓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리플도 2.2% 상승을 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금 50%를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호재들이 더 많이 있죠.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규제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아마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반감기 기점 그리고 그 후 시점까지도 계속 상승의 어떤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 자본들이 더 유입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 한 단계 또 상승을 해서 47, 네, 중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립의 상태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투심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이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추세를 이어가는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매수벽은 하단에 뚜렷하게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은 이 하단으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게 염두를 두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7.5K 부근에서 또 없었던 매도벽이 빠르게 생겨나서 굉장히 짙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낸 거는 지금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로 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매입을 하면서 가격이 함께 반등을 했는데 지금 가격이 다시 27.5를 뚫지 못하고 내려온 거는 또 이 두 개의 고래가 매물을 뱉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지금 가격이 또 추세적으로 좀 상승의 흐름들을 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있어서 또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좀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서 뭐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추세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이유들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고래들 중에서도 암호화폐를 500만 달러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 주소가 가진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조금씩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올해 들어서 3만 달러를 상회했을 때 그런 크게 상승했던 그 당시와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좀 감소세 추세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센티멘트의 분석에 따르면은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바닥의 신호들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500만 달러 이상의 고래 지갑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추세가 상승하는 만큼 이것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입니다. 알렉스 손이라는 사람이 올린 이 트위터 내용을 보면요. 지금 1년과 2년, 3년, 5년 동안 비활성 상태인 비트코인 공급 주소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비활성 상태가 70%, 2년 이상은 60%, 3년 이상은 40%, 5년 이상은 3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장기적인 주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축적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c.com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연결된 컴퓨팅 능력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점을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더 많은 컴퓨터 자원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채굴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채굴 난이도도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채굴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이것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5.5%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는 지금 채굴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8월 이후로 자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건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채굴에 드는 비용도 덩달아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굴의 수익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또 어떤 가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워 네트워크라는 걸 출범을 해서 정부를 상대로 이 암호화폐 채굴과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지금 채굴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사악하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있죠. 왜냐? 환경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전력의 50%가 넘게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 중반을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BMC라고 하는 또 마이클 셀러가 이끄는 이 연합체에 속해 있는 이 채굴 회사들은요, 60%가 훨씬 더 넘는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앞으로는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굴자들이 더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단기 홀더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장기 홀더들은 물량들을 모아나가는 그 스탠스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축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지금 미이동 BTC 비율을 보면은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80%가 지난 6개월 동안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숏텀 홀더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고 롱텀 홀더들은 이걸 모아가고 있는데 숏텀 홀더들의 움직임 자체가 롱텀 홀더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 시기에서 이런 움직임들, 즉 반등에 따른 단기 홀더들의 매도, 최근에도 지금 상승을 했다가 한번 하락을 했었고 어제도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한 거는 단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행동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가 축적을 해서 거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전형적인 패턴들이고 이건 어떤 사이클 상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다. 패턴상의 움직임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했다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자, 근데 그저께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이 블랙락이 BTC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라는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것은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 일정이 원래는 올해 가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소문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재와 악재들 이런 것들이 어떤 루머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에 대한 어떤 뉴스들을 한번 전해 드릴 텐데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강세 전망, 그리고 단기적인 약세 전망,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 이렇게 나눠서 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적으로 아마 강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요거는 데일리 호들에서 크립토 애널리스트입니다.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서 제시를 한 건데요. 지금 4시간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6월과 지금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주봉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30% 정도 상승하는 랠리가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27.2K 부근에 머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집을 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177만 개의 주소가 평균 단가 29.2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갔을 때 또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점에 접근을 했을 때 해당 주소에서 보유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가격의 어떤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의 가치가 조금씩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123억 1천만 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2K에서 만약에 여기에 가까워질 때 대부분의 주소가 이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됐을 때는 32K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결론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9.2K 수준을 테스트를 할 때 매도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비트코인의 어떤 시장 정서들은 결국 다시 약세로 바뀌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29.2K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공통적으로 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9.2K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요즘에 트위터에서 굉장히 핫한 분이죠. 벤자민 코헨이라고 하는 분석가인데, 자, 이분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8K까지 가격이 가게 되면은 이때까지 잠깐 급등을 하고 하락세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20K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인 강세장은 어떤 지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지속적인 강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영역을 넘어서고 그 지점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어떤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의미가 또 있으려면은 그 위에서 여러 번의 연속 주간 종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를 계속해서 터치를 해서 오랜 기간 그 구간에 머물러 줘야지 그 구간의 지지가 굉장히 탄탄해진다라는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QCP 캐피탈에서는 올해 4분기까지 비트코인이 22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주 대비 5% 넘게 상승한 이유는 10월 말로 예정되었던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 상환 기한이 내년으로 연기될 거라는 소문에 따른 것인데 4분기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반등이 다시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FOMC 회의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면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주식과 함께 계속해서 뭔가 주춤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 출신이죠. 라울 팔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다음 강세장에서 아마 현재 가치보다 최대 900% 정도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디지털 자산의 채택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는 4억 2,500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감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마도 10억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수가 2.5배 증가를 하게 됐을 때는 시가총액이 5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아마 이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투자기관입니다. 번스타인도 암호화폐 강세장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기관에 유리한 장세가 조성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라울팔의 의견과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ETF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많은 자본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가격 추이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은 암호화폐 평론가인 비트컨트 같은 경우는 2024년 4월 이전에 아마도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판테라 캐피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반감기 후에 가격이 14만 8천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가격 예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급을 하면은 악플이 좀 많이 달리는 플랜 B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 반감기가 끝나고 1년 후 시점인데 아마도 52만 3천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추이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플랜 B 의견을 하나만 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반감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유동성이 돌아와야지 이번에는 수요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랜 B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XMC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국채 이자율의 낮은 기간과 겹쳐서 올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매크로와 이자율 지표는 모든 위험자산 가격을 함께 올리는 조수와 같은 역할인데 그렇게 됐을 때 금과 S&P 500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1만 배가 오를 때 함께 움직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오로지 반감기이고 그리고 희소성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슈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그레이스케일도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ETF 신청을 하면서 SEC를 압박하고 많은 자본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인 노무라 홀딩스도 암호화폐 자회사를 통해서 기관용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호재 소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SEC는 계속해서 집행 위주의 어떤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파이의 증권법 위반 사례를 계속해서 단속 중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추세적으로 좀 또 좋은 흐름을 탔지만 이게 또 언제 꺾여서 내려올지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반들이 확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호재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감기라든지 현물 ETF 이런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